반도체 우주 산업에서의 양성자 가속기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첫 번째는 여기 각 과학어린 기자분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가속기에 대해서는 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속기가 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우주 대기 방사선 영향 평가라고 하는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은 저희 양성자 가속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속기란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속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은 사람의 사이즈에 대비해서 쭉 하면, 작게 하면 양성자, 중성자, 이 사이즈가 10-15승메타, 즉 펜토메타의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이렇게 제일 작은 거를 자꾸 다루려고 할까라는 건 전적인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제일 작은 것들, 미시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지 거시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18기부터 물리학을 갖다가 하면서 실제 이론물리 나오고 실증물리 나오고 하면서 검증이 되고 이런 것들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확인된 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작은 것들을 다루고 작은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왜 작게 보는 것들이 앞에 어떻게 학습이 됐는지를 갖다 한번 좀 보게 되면, 20세기 패러다임은 저희들이 대학물리학 이런 데 보면 보호 원자 모형하고 이런 원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납니다. 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원자는 전자와 이렇게 밖에 있는 전자와 그다음에 원자 핵에 있는 핵과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입자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가지고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려고 하면서 제철에 나왔던 학문들이 나옵니다. 대학교 커리큘럼들이 나옵니다. 즉 고체 물리학, 전자기학, 핵물리학, 광학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런 학문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 학문을 기반으로 해서 실증이 되면서 이제 산업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됩니다. 산업적으로 활용이 되고요. 이러한 산업들을 통해서 실제 제품들인 컴퓨터라든지 원자로라든지 동위원소라든지 의료기기, 광통신 이러한 엔드 프로덕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이미 우리 20세기에 저희들은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패러다임은 이 원자 핵 안에 있는 중성자와 양성자, 그리고 전자에서 발생되는 X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방사광과 중성자과 양성자공학, 이러한 학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아마 대학 커리큘럼에 중성자과 같은 거는 몇 군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방사하는 산업이나 중성자 산업, 양성자 산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산업 이후에 이건 생명정보, 물질정보, 그다음에 반도체 기술, 신의료, 우주기술까지 이런 기술의 엔드 프로덕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작은 입자들을 갖다 다루려면 일단 작은 입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입자로 만들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거대 과학시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애토믹 에너지입니다. 애토믹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작은 어떤 원자 단위에서의 바인딩 에너지를 얘기할 때 걔들을 분열시키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떼대는데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합니다. 얘네들을 갖다 조합조합 내는데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큰 대형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높은 에너지와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들을 이용해서 작은 것들을 쪼개고 만들고 그다음에 분리내고 변환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첨단 과학기술인 초고집적 회로 나노기술, 생명공학, 나노공학, 양자소자, 디스플레이 쪽에 활용이 되기 위해서 이런 작은 입자들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양성의 가속기, 전자가속기, 방사광 가속기, 중이온 가속기, 이런 연구용 원자로 이런
대형 연구시설들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발짝 더 나와가지고 이제 국내에 방사능 가속기도 있고 중형 가속기도 있고 연구용 원자로도 있고 대형 연구시설이 한 20여 개 정도가 있을 겁니다. 엠팩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서 이런 방사선과 관계되어 있는 시설들이 한 7, 8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뭐냐면 방사능 가속기라는 게 있고 중형 가속기가 있고 있는데 입자도 보면 방사능 가속기, 방사광이라고 하는 것하고 중성자는 말 그대로 보는 눈의 역할입니다. 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펜토메타의 세계를 갖다 쳐다보는 그 안을 들여다보는 눈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양성자나 중형 이 입자들은 결국에 그 펜토메타 사이즈보다 아래쪽을 조작하는 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니까 실제 방사능 가속기는 주로 첨단 분석 장치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중성자도 첨단 분석 장치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성자나 중형은 뭔가 첨단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데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어떤 영향을 갖다가 본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속비 정의는 아마 이렇게 구글링 하시고 그냥 기대피아 그러니까 보시면 딱 나와 있는데 원자로부터 떼어낸 전자를 떼어난 양성자, 전자, 이온 혹은 전자들을 갖다가 전기장을 이용해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속도를 높여주는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속기가. 그래서 자연계의 근본원리를 규명하는 장치로서 이런 거대 과학시설이 필요하겠다고요.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방사능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 중형 가속기가 각각의 질량이 다릅니다. 방사능 가속기는 전자를 가속해서 거기서 산란되는 X선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양성자 가속기는 양성자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표적 물질에 맞춰가지고 중성자를 발생시켜서도 활용합니다. 그리고 중형 가속기가 있죠. 질량이 전자에 대비해서 양성자 1840대는 높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보면 전자는 10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가 가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집니다. 가볍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속도를 유지하고 질량이 커지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양성자는 한 1.3 기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까지 에너지에 가야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외국의 시설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1기가 일렉트론 볼트 양성자 가속기, 1.3기가 일렉트론 볼트 양성자 가속기를 하는 이유가 빛의 속도에 가까운 데까지의 에너지 재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질량이 무거울수록 제작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 가속기는 10메가 정도 되면은 속도가 그 다음부터는 일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가속반이라고 하는 장치 자체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쭉 붙습니다. 그냥 같은 컴포넌트가 붙고요. 양성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 제부라고 하니 보통 그게 선형을 가게 되면 한 1km 정도 길이 됩니다. 근데 그 1km까지 가는 길이에서 중간중간에 있는 가속관들이 모양이 다 다릅니다. 왜냐? 속도 때문에 간격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더 에너지를 받고 가면서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하면 같은 타임에 이런 가속의 힘을 받는 데를 위치에 가야 돼서 그 위치에 가는 것이 실제 가면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간격이 점점 넓어지게 될 거고요. 조금 있다가 간격을 직접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아마 설명이 될 겁니다. 그 간격이 자꾸 바뀐다 그랬다 보시게 될 것 같고요. 이 속도의 개념에서 이제 활용으로 봅니다. 속도로 갔을 때 어떻게 어디서 활용이 될까? 입자가 가속이 돼가지고 어떻게 활용이 될까를 말씀드리면 실제 양성자는 수소를 가스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다른 에너지 충격을 줘서 전자를 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만 남게 해서 양성자는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잔진기장을 걸어서 가속하게 됩니다. 물론 3메가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도 지나게 되면 RF 파워를 통해서 가속이 되고요. 그래서 로켓 속도가 한 8km/s 정도 됩니다. 근데 한 1km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있는 양성자의 경우에 속도가 500km/s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이 속도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면 실제적으로 소재나 어떤 이런 물질들의 표면을 갖다 이렇게 깎아내는 원자가 아니니까 깎아내는데 활용이 되고요. 실제 대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이렇게 샘플을 만드는 장치들의 이런 조그만한 가속기, 즉 뭐냐면 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3kg 일렉트론 볼트 아르곤 건이라고 표현하죠, 거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면을 깎아내는데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한 5,000km/s, 100kg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가 되면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반도체 도핑입니다. 반도체를 생산할 때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가속기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는 에너지가 한 80kg 일렉트론 볼트에서 한 250kg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보통 가속을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실제 이제 반도체 도핑 공정에 쓰고 하나의 제조 라인에 11개의 이런 작은 이온 임플란트라고 하는 가속기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의 생산 라인 하나에. 그렇게 되고 국내에 아마 이게 한 600여 대, 650여 대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가 되면 실제적으로 한 5만 km/s의 속도가 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원자 단위로 뭔가 건드리는 게 아니라 핵을 변환시키는 에너지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핵 안에 있는 양성자나 중성자들이 떼어내지거나 아니면 더 붙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동원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어디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거냐면 동위원소 생산에 활용이 됩니다. 동위원소 생산이라고 하는 건 뭐 그냥 RI를 딱 봐야죠. 의료용 동위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쉽게는 그냥 펫시트 찍으러 병원 가시면 아마 주사 한 대 맞으실 텐데 그 주사 한 대 맞았을 때 그 안에 의료용 동위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걔가 자연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레디에이션을 냅니다. 그래서 그게가 추적자랑 붙어 있으면서 주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뭐 질환이나 암 같은데 가서 붙고요. 그럼 거기 붙어 있는 데서 동위원소가 레디에이션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계측기로 측정했을 때 거기가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한 동위원소 생산하는데 또 가습기가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종 유전자가 있는데 거창해서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는 화훼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노란 꽃을 빨간 꽃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DNA를 건드려서 실제 돌연변이 육종을 만드는데도 이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식품용이나 이런 장식용으로 쓰는 어떤 돌연변이 육종보다는 산업용으로 쓰는 돌연변이 육종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통은 뭐냐면 이렇게 대마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산업용 작물들의 의료적인 성분이 더 많아지게 하는 그런 돌연변이 육종들을 만드는 데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 한 100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되면 한 13만 km/s 정도 돼서 아마 비슷하게 한 반 정도 오른데요. 저희 시설의 이제 에너지 쟁원이고요.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성자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 중성자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떤 배정물질에 붙였을 때 이런 본자핵이 깨져서 그 안에서 나오는 중성자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뒤에 주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반도체나 우주 부품의 레디에이션 테스트에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에너지 시대도 똑같이 또 다른 신종 동위원소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시설이 한 1기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까지 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원래 구축 당시에는 1기가 일렉트론 볼트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들 때문에 이제 그까지 가지는 못하고 있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가 푼대로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뭐냐면 양성자 하나를 딱 쏘면 중성자가 한 40개에서 한 50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출력 양성자 가습기를 1기가 일렉트론볼트 만들어야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중성자들이 나오고요. 이 중성자가 포파이 방향으로 다 퍼지기 때문에 동시에 한 20여 개의 빈라인에서 중성자를 이용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나 백신 신약 신소재 반도체 즉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성자로 활용 쪽이 바뀌면서 눈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이 딱 생기고 난 다음에 2020년도 6월 달에 미국에 있는 스팔리션 뉴트로소스, 즉 양산열 가속 기반 파쇄 중성자원 시설에서 제일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를 갖다 발표를 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렇게 했고, 여기에서 신약으로 인식 추세가지고 쉽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갖다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신약 개발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사스 바이러스 쪽입니다. 외국에서 똑같이 한 거고요. 그래서 단백질 구조 분석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바이러스의 구조를 이해해야지 신약을 개발하는 데 기초적인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양성자 가속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전 세계로 보면은, 아까 보여주신 500맵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는 10여 기, 9개 나라 정도에서 10여 기가 있고요. 100맵, 우리 이머징 100맵 이상 되는 것들은 다 합쳐서 한 20개 정도가, 20여 기 정도가 운영이 되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한두 개씩은 가지고 개발해놨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이나 중국은 각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성자원의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성자가 눈에 역할한다고 그랬고 방사항도 눈에 역할한다고 했는데요. 방사항은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원자번호가 크면 클수록 잘 보입니다. 중성자는 상대적으로 이런 원자번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해가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소나 작은 원자번호를 가지는 원소들을 분석하는 데는 중성자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상호 보완적인 분석 방법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외국에서도 이미 알려져 있고, 이러한 중성자를 갖다 이용하는 시설 자체가 연대로 보면 1920년, 3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DT 리액션 하나 어떤 시설부터 시작해서, 원자로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 그 다음에 가속기를 기반으로 하는 중성자로 점차 바뀌고 있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여기가 그냥 DT 리액션에서 작은 시설로 중성자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 있는 보라색 선이 다 원자로 기반 중성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핑크 선이, 가속기를 위한 중성자입니다. Y축은 중성자 플럭스고요. X축은 연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를 제일 먼저 발견했던 SNS가 실제 2007년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있고요. SNS도 1기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J-PAC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똑같이 양성자 가속기 이용 컨퍼런스라고 해서 J-PAC을 갖다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최대 30기가 일렉트론 볼트까지 목표로 해서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그리고 이게 가장 최근인데, 2017년도에 이제 CS에서 중국에서 지금 이제 양성자 가속기를 통한 중성자원을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제일 먼저 운영이 됐고, 가장 추후에 만들어진 게 CSNS 같은 제일 처음 만들어진 반도체, 제일 처음 만들어진 빈라인이 반도체에 평가형 분락이었습니다. 그게 의미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중성자원을 이용한 빈라인들은 보통 20개에서 30개 정도가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어느 걸 제일 먼저 만드느냐가 실제 수요 측면에서 가장 많은 니즈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지난주에 저희 워크숍을 통해서 했지만, 이러한 가속기를 3대를 동시에 또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미중 패권 문제도 이게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파쇄 중성 양성자 가속기만, 죄송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양성자 가속기 기반 파쇄 중성자원입니다. 영국에 있는 ISIS이고요. 2023년도쯤에 해서 1,700명 정도의 이용자들이 중성자 미하고 미온비 이용해가지고 매년 600편, 그 다음에 60개 회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양성자 가속기 기반 파쇄 중성자원을 구축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2025년까지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또 계획을 또 연기해서 2028년까지 연기를 했고요. 5메가와트 급여를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성자 가속기에 비롯한 중성자 원인 ESS가 세계 눈두시에 좀 구축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옆에 뭐가 있냐면은 맥스포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라이트 소스, 즉 방사능 가속기 중에서 탑3 안에 들어있는 방사능 가속기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거기 옆에 지금 중성자원을 짓고 있고요. 요거 다리 하나 건너가지고 스터블로홈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즉 실험자나 이렇게 물질 구조를 갖다 분석하시는 연구자, 실험자들이 데이터 센터에 와서 양쪽에 가속기로 샘플을 보내고요. 양쪽에서 방사능으로 분석을 하고 중성자로 분석을 합니다. 그걸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복합적으로 코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물질 정보를 갖다 최대한 많이 얻으려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여기까지는 가속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양성자 가속기가 최근에 들어와서 2017년 이후부터 이제 우주 대기 방사선 영향 평가의 수요도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기 쉬운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우주인데요. 왜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략 산업이고 전략 품목이고 하는 이유가 전 세계 물동량 중에서 실질적으로 20위권 안 반도체가 몇 위쯤 하실 것 같으세요? 혹시? 반도체가 한 1, 2등 하니까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제일 전략 품목이랄까 하는데 한 10위권 정도 있습니다. 반도체가. 전 세계 운동에. 근데 그 대신 왜 반도체를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전략 품목이고 전략적인 어떤 물자냐라고 하면 그 중에서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게 20위권 안에 있는 품목 중에서 유일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604번. 644빌리언 달러가 시장인데요. 이게 2023년일 겁니다. 예. 그래서 성장률 23.1%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이고요. 그리고 세계 위성 산업 같은 경우에도 아마 앞에서도 설명을 조금 했었지만 뉴 스페이스하고 올드 스페이스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올드 스페이스하고 뉴 스페이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올드 스페이스는 연간 국가 차원에서 아마 우주 산업을 갖다 진흥을 시켰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아마 연에 한 수백 개 정도의 위성들을 올리는 정도인데 지금은 2080년까지 매년 2,700개가 올라갑니다. 이게 뉴 스페이스 시대고 민간의 시대입니다. 아까 말했던 달 착륙선에 가지고 인도도 보내고 이렇게 프랑스도 보내고 보내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회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스페이스는 이제 뉴 스페이스라고 해서 실제 민간 주도로 해서 지금 우주 산업들이 계속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죄송합니다. 2,700개가 1,700개입니다. 죄송합니다. 1,700개가 위성의 발사가 매년 되고 있습니다.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나사하고 해서 스터디 그룹을 갖다가 3개를 갖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3개를 제안한 게 스페이스 웨더, 스페이스 레디에이션, 그 다음에 방통신입니다. 요 3가지를 갖다 스터디 그룹을 갖다 제안을 해놓고 되고요. 지금 이제 초기 진행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스페이스 레디에이션 쪽입니다. 스페이스 레디에이션인 게 뭐냐면 우주에 가게 되면 실제 고에너지 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공 상태이고요. 그 중에서 고에너지 입자들이 95%가 양성자고요. 아마 우주에서 이런 행성들이 생기고 없어지면서 빅뱅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입자들이 생겨나고 이게 되고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전 우주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양성자가 95%, 그 다음에 알파 입자, 즉 헬륨이 4%, 나머지가 중면입니다. 더더군다나 태양에서 솔라 플레임으로 나오는 것들도 거의 대부분 양성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자나 이런 양성자가 실제적으로 우주를 통해서 지구로 진입을 합니다.
근데 지구는 자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전축을 갖다가 기준해서 자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지선을 통해서 사이즈 많이 들어옵니다. 우주망사선이. 우주 돌아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들어오고, 그 중에 들어온 것들이 그때 하이에너지 프로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대기권을 만나게 되면 대기권에 있는 산소와 질소가 만나서 여기에서 중성자들이 만들어집니다.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그 중성자들이 지상까지 떨어집니다. 지상까지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왜 지상까지 떨어지고 다른 입장은 안 떨어질까 하는 게 중성자는 차지가 없습니다. 차지가 없어서 다 지나갑니다. 뭐 양성자라든지 이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금속이나 데서 거기 흡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진학하게 떨어지지 않고요. 지금 현재 이 강의 시간에도 스퀘어 센티미터당 1시간당 10개 정도의 중성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있지 않지만. 10개 정도 떨어지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라고 이제 했을 때 옛날에도 떨어졌는데 왜 지금 와서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질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행고도 정도까지 올라가면 스퀘어 센티미터가 6,000개입니다. 중성자가. 그래서 얘네들은 1차적으로는 멀게 영향을 좀 전자냉품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전자 부품에 영향을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도에 따라서 있는 여객기라든지 군용기, 그 다음에 발사체, 위성,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지상에 있는 것들은 주로 중성자의 영향을 받고요. 근적 궤도 위선에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양성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라고 했는데, 실제, 반도체를 갖다가 한국에 실어가지고 수출을 했는데, 저기서 불량이 났어요. 비행기 세우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비행기 내려가지고 납품할 때 가보니까 불량이 난 게 생겼습니다. 그게 2010년대 중반쯤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런 분석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1, 18, 10선이 뭐냐면은 방사선 민감도입니다. 즉, 배 타고 가면 600시간 수출하는데 600시간 걸리는데, 민감도가 1이라고 하면, 비행기태에서 북극 항로로 가면 13시간 만에 가는데 18이고요. 북태평양 항로로 가게 되면 13시간인데 13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가 외국에 한국에 실어서 보낼 때 이거 고려해서 보낼까요? 고려해서 보내고 있다 이미. 크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전 세계 방사선망을 갖다 보고 있고요. 우주 방사선망을 보고 있고, 우주 방사선망을 통해서 맨날 며칠 몇 시에 거기에 어느 항로로 보내자까지 정합니다. 즉 말이야, 반도체는 어떤 불량률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 부분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우주 방사선에 있는 오류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데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검토를 했었을 때 우주통신 쪽이 제일 문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게 6G 쪽입니다. 6G는 아시겠지만 5G는 잘 안 터지시죠. 6G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핸드폰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근접궤도 위성 통신 위성들이 통신에 기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성 통신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핸드폰 통화를 하게끔 해주고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그러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받게 되고 군사적으로도 이런 위치 기반이나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가 관심이 있어졌고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즉 도요타 자동차 금반지 사건은 실제적으로 기회적인 결함으로 리펀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2009년도에 아마 기계적 개발법 리포트가 끝났고 그 뒤에 민사소송이 붙었어요. 민사소송이 붙으면서 거기에 과학자 그룹들이 붙어서 우주 방사선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정 법정 보상금 소송에서 우주 방사선의 영향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관심들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 미국에 있는 선스크린 데이터 센터에서 중요한 개선을 갖다 오류를 일으키면서 1억 달러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주 방사선에 의하도록 리포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퀀타스 항공에서 2008년도에 호주 항공사입니다.
비행기 보도 센서 오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고 벨기에에서 전자투표로 당선자가 확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 당선자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라고 하는데 딱 이진법을 해서 0101로 가는데 그 이진법의 이진상수의 표수만큼만 딱 바뀌어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안 될 사람이 됐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걸 확인했고 이제 다시 이제 그걸 갖다 복구를 했고요. 우주방사선의 역할에 서 또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22년에 태양풍에서 스타링크 위성들이 한 1,800개가 한 번에 떨어지는 이거 모습입니다. 이거 다 하고 한 2주 있다가 스페이스X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에 있는 우주산업 중소중 능력분들이 저희 쪽에 왔어요. 테스트 하자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 우주방사선이나 지상방사선에 가지고 전자제품들이 오류를 일으키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리빌이 되고 있고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이제 반도체 회사나 자동차 회사나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는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성자나 양성자들이 이렇게 지나갔었을 때 DD나 TID, SE 같은 단어들이 이제 일어난 건데, 예전에 DD나 TID 같은 어려운 단어는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TID는 그냥 노화입니다. 방사선을 오래 쥐어가지고 기판이 망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DD는 뭐냐면은 원료 단위로 해가지고 뭔가 자리를 갖다 이동하는 겁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이 검증이 되어 있고 실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SE입니다. SE는 뭐냐면 오류가 생기고 없어집니다. 그 순간 생겼다가 없어지는데, 이게 예전에는 별로 컴퓨터 한번 껌뻑거렸다고 별 문제 안 됐죠. 근데 지금 뭐냐면 그 컴퓨터 한번 껌뻑거릴 때 자율주행 연구차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SE가 중요하면서 이 테스트를 갖다가 아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뉴트론이나 양성자를 이용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언급한 데서 이제 그 우주를 하셨던 분이 테스트한 게 뭐냐면 우주나 이런 데가 이런 것들 제품도 올려가지고 헤리티지를 가집니다. 고장 안 난다. 이렇게 원래 우주를 고장 안 난다. 이런 고방사선 환경에서 고장 안 난다. 이것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테스트하는데. 그보다 올렸는데 고장이 나버리에요. 굉장히 손실이 크죠. 그래서 지상에서 우주방사선을 환경을 못 살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표준들을 만듭니다. 표준을 만들어서 200내부, 500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해라. 그걸 가지고 나사에서 인증을 받아라. 이런 식의 이제 표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를 통해서 저희들도 이러한 실험 시설들을 구축을 했고, 그걸 통해서 2021년 9월에 국제 표준인 JST89B의 반도체 방사선 영향평가 국제 표준입니다. 저희 시설이 등재가 됐습니다. 이후에 기업체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대기방사선 스펙트럼인데 이게 좀 넘어가고 재밌는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기에서 일어났었을 때 반도체가 이렇게 불량이 나는 것들 갖다 실질적으로 시험을 해서 다 밝혀냈고요. 중간에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반도체 도핑할 때 보통 보론을 씁니다. 근데 보론 10하고 보론 11이 있습니다. 근데 보론 10의 핵분열 함면적이 보론 11의 100만 배 정도 됩니다. 자연으로 존재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해서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도핑했거든요. 반도체 할 때. 근데 이걸 갖다 탑주를 해가지고 했는데 보론 10에 의한 것들이 분량이 많이 난 거예요. 그걸 잘 보니까 이러한 멜중성자가 보론 10하고 만나가지고 알파 입자나 이렇게 리코일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기팔 원이 하는 정도까지도 분량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생기고 나니 이건 꼭 그럼 항공기 안에서 열중성자가 왜 생겼지? 거긴 열중성자가 없는데 라고 했는데, 우주에서는 고속중성자, 즉 하이에너지 뉴트론이 연료 탱크를 때립니다. 연료 탱크 안에 있는 수소기반이고요. 거기서 많은 양의 열중성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를 기준으로 거리별로 샘플을 놓고 또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연료 탱크에서 나온 게 맞구나 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제적으로
회사 내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실제적으로 보론텐을 뺍니다.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중성자 사용 가속 평가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가 대트하지만 그것도 너무 샤브르니까 뭐냐면 높은 고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지하 깊이 있는 데서 이런 전자부품에 우주 방사선의 영향 테스트를 하는 시설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활용이 되는데 이것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속기 기반하는 것들에 이제 관심이 가져있고 실제 자연 상태에서 신형 비폭량을 갖다가 한 1초 만에 대한 조사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100년 동안 이 전자제품은 이런 오류를 일으키지 않아요. 리뷰를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 시간이 필요할 건데, 그게 뭐 좀 가독 실험한다고 한 수십 년 필요하죠. 근데 그냥 한 하루만 실험해도 그냥 충분히 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스탠다드를 만들었고, 테스트를 하라고 했고, 여기 보시는 제덴기라고 하는 까만 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 뉴욕 헬스맨 했던 지금 조성이라 스펙트럼이고요. 다른 것들은 가속기로 그런 조성각 스펙트럼을 구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에 의해 가지고 실제 원재부까지 템트를 권장하고 있고 에너지는 실질적으로 200매부 정도 이상이 되면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할까지는 100매부 정도까지 있고요. 그래서 보면 납품 거래처 요구 최소 평가사양이 200매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것들이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반도체 회사가 자동차 회사, 데이터 센터 회사에 납품할 때 새로운 구조의 반도체를 납품을 할 때 첨부로 필수로 합니다. 이제 스탠다드에는 권고한다고 돼 있는데요. 엔드 유저가 납품을 받을 때는 이걸 첨부하라고 요청했고 지금은 또 이제 거의 디폴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런 테스트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전 세계에서 하는 20군데가 안 돼요. 전 세계가 풀 부킹이 되기 시작합니다. 빈타임이.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저희들도 중성자 시설을 비슷하게 모집하는 것들을 구축했고 실험 운영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됐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정식 운영할 거고 이런 스펙트럼은 아까 말했던 국제 표준에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홍해에 있는 어떤 이용자들이 저희 쪽에서 이렇게 테스트 다 풀부킹해서 테스트하지만 결국에는 외국에 나가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가지고 200내부 이상 되는 시설에 가가지고 인증을 받고 취업으로更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들은 프리스크리닝, 즉 외국에도 빈타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루 쓰는데 1억입니다. 외국 시설 쓰는데 하루 쓰는데 1억이고요. 예. 하루 쓰는데 1억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막 외국에 가서 막 쓰지도 못하고 빈타임 잘 얻지도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자국 우선주의가 해서 일본도 이제 더 이상 안 해주고요. 미국도 점점 문을 닫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캐나다하고 영국 갑니다, 지금.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인증을 받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들 200으로 빨리 확장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여기서 그냥 인증을 해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되게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설명드린 부분들이고. 여기까지 우주방사선, 대기방사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시설 구축하는 거 잠깐 보여드렸는데, 국내 방사선은 대형 시설 현황이 국내에 있는 것들이 있고, 사이클로토레라든지 저희 양성자 가속기, 포항 3세대, 4세대 방사선 가속기, 기장로 등 이렇게 국내 방사선 대형 임무시설이 구축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양성자 가속기 개요라고 해서 이제 10년 동안 구축했고요. 2002년 착수해서 10.5년 동안입니다. 정확하게. 2013년부터 운영해서 지금 10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20mA 대용량 양성자 가속기고, 숫자가 많습니다. 별로 중요한 숫자 아니고요. 별로 중요한 숫자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숫자는 저희들 시설에 연간 오시는 분들이 4,000명이 이제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애니얼 비지터가 4,4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올해는 5,000명이 넘었을 거면 모르겠습니다. 10연달에 가게 되면. 그렇게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숫자는 뭐냐 하면은, 매년 저희 시설을 이용하고 뭔가 결과를 내고 있는 이용자, 즉,
5년 동안 매년 꼬박꼬박 오시는 하드 유저라고 하는 하드 유저가 100명이 넘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 두 숫자가 좀 중요한 숫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보시게 되겠지만, 양성의 가속기는 여기 가속기동에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양성의 가속기 국산율이 85%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설계 제작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가속기들, 저희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작은 가속기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양성자 가속기를 만들 수 있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성 가속기 재원이 있고요. 자료 참조하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빅라인은 4개고요. 저선량 빅라인 표적실이 오늘 보시게 될 거고, 여기가 주로 우주 배기 방사선 영향평가하고 있는 표적실이고요. 그 다음에 법령 표적실 2개가 있고, 제일 이제 TR-10이라서 고선량 빅라인 표적실은 아까 말씀드린 의료용 동영상을 생산하는 표적실입니다. 아까 말했던 스피노프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만들어놓은 가속기, 조그마한 가속기들이 있고, 그걸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빙 서비스를 갖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시설 다, 두 가지 종류의 시설 다 IS 9000인 인증치를 통해서 빙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가속기 운영 현황이고요. 지금 34,000, 2022년도 12월 달에 3만 시간 돌파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34,941시간이 됐고, 연평균 3,000시간 이상 활용하고 있고, 연평균 가동률 96%고, 전 세계, 어베일리비티 측면에서는 전 세계 탑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2024년 운영을 해서 빙 서비스 22주인데, 기본적으로는 올해가 10년 만에 장기 유지보수를 하는 연도라서 원래는 28주를 빙 서비스 하는데 22주만 하게 됐고요. 6주는 저희들이 전체 가속기를 들어다 놨습니다. 전체 가속기가 또 보시면 지금 75m 정도 되고요. 직경이 한 1.4m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그 안에 있는 작은 컴포넌트, 가속반이라고 하는 작은 컴포넌트들이 한 400여 개가 붙어 있는데요. 그 400여 개를 갖다가 3D 측면에서 봤을 때 XY적으로 50미크론, Z쪽으로 100미크론의 정도로 가지고 정렬해야 합니다.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2017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빔 서비스를 해준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 연구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획시할 때만 빔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학연 연구자한테도 빔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요로 보면 연간 이 반도체 기업 쪽에서 요청하고 있는 신청 일수는 14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주 쪽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주 기업들이 가파르게 오는데, 우주 쪽도 4년 전, 5년 전에는 연간 신청했는 일수 자체가 20일 정도인데, 지금은 140일이 넘었습니다. 우주하고 반도체만 합쳐도 280일입니다. 신청해서. 근데 그분들한테 그 날짜를 다 드리지 못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한 4대1 규모로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 24시라는 밤에도 빙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하고 있고요. 교집하시는 빙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풀 부킹이 됐다는 얘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이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46%고요. 여기 기초과학 핵물리 우주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합치면 60% 정도가 반도체 우주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빈타임을 배정해서 받고요. 아까 이온빔 시설은 주로 소재 표면책이나 소재 특성 분석이나 특성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아까 구축했던 반도체 소자, 양성자 이용 내방사선 시험 시설들이고, 이렇게 인증받았던 부분, 그 다음에 질문해 놨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주 부품도 아까 말씀드린 스페이스 레디에이션도 하지만 동시에 열 사이클 마이너스 55도 125도 진공 환경 하에서 빔을 맞았을 때 전자 부품들이 제대로 작동하나 인시추로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QRT 쪽에 이런 회사들이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10년 동안 문제가 없다는 것 갖다가 리뷰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QRT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계측기들을 개발하는 사업을 연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그 대표적인 암 치료용 동위원소는 카파 67하고 암 진단용 동위원소 저마인 68을 갖다 저희들이 이제 기초 연구를 하고 있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수자를 대가하고 있는 즉 다이아몬드 기판에다가 수소나 이런 하나의 입자를 갖다 하나의 위치에 딱 떨어뜨리는 어떤 시설들을 갖다 지금 구현하려고 좀 구축하고 있고, 이 시설을 이용해서 정밀한 기반의 양자 수자 구현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반도체의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는데 사용을 하는 변기수 갖다 적용해서 내년부터 과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연대 분석은 아니고요. 문화재에 있는 미세 원소들을 갖다 ppm 단위 이하를 갖다 미세 원소를 갖다 확인할 수 있게, 이걸 통해서 문화유산 빈라인 서비스, 시범 서비스를 갖다 올해 시작했고 문화유산 크리에이트 경주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입자 및 기업 전센터가 아직 기업 2개나 들어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활성화되고 에너지 확강이 되게 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